낯선 사람을 갑자기 마주친 적이 있나요? 전에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묘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불안감, 끌림,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전율, 아니면 한밤중에 이유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난 적도 있을 겁니다. 몸은 긴장하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지만 무언가가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융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할 뿐입니다.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면에서 오는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너무 늦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무의식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4가지 방법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분명 그중 하나는 당신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을 어둡고 신비롭고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당신 안에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어두운 방이 있고 그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무의식은 억압된 적이 아니라 억압된 안내자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적으로 여기면 도망치지만 안내자로 여기면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위험 신호로 오해하지만 사실 그 목소리는 당신의 주의를 끌려는 나침반일 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며 감정을 억누른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분노를 삼키고 슬픔을 숨기고 두려움을 스스로에게조차 감춘 적은 또 얼마나 되나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타당한 이유를 찾았을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약해 보여. 어차피 지나갈 거야. 어쩌면 정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지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변화할 뿐입니다. 깨달았을 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은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그 감정도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마주하기를 미뤄왔던 그 진실도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무의식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신의 삶 안에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문을 닫아버린다 해도 무의식은 언제나 창문을 찾아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융의 가장 중요한 관찰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융은 개인의 내면 세계를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2가지 근본적인 층으로 구성된 구조로 정의합니다. 의식은 당신이 인지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더 깊고 더 오래되었으며 더 강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의식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억누를수록 그 공간은 더 많이 채워집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무시할수록 내면의 축적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이 어떤 방식으로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무의식은 무작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체계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꿈에 귀 기울이고 수년간 그들의 증상을 관찰한 융은 무의식이 특정한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보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경로를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꿈을 꿀 때 그 안에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낄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때 외부를 탓하기보다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 순간 필요한 무언가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날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4가지 경로, 4가지 채널, 이 모든 것은 같은 근원, 바로 당신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경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받은 후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한 것을 직면하고 통합하고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의식에서 오는 메시지는 종종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때때로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맞서면 점차 명확해집니다. 융은 평생 동안 자신의 경험과 수백 명의 환자들을 통해 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내면의 어둠은 빛을 받으면 힘으로 변한다. 따라서 무의식은 적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경로를 차례로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느낌은 매우 익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 탐구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의 가장 놀라운 관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속한 것이다. 매일 밤 우리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어이없는 꿈을 꿨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나는 꿈을 꿨을 수도 있고, 낯선 사람에게 쫓기는 꿈을 꿨을 수도 있고, 이빨이 빠지는 꿈을 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시험에 늦어서 패닉에 빠지는 꿈을 꿨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희미한 느낌만 남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꿈이었어 라고 말하며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의식은 부조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이 구별은 꿈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조리하다고 여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언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언어가 부조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그 언어를 배우지 못한 것뿐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암호화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당신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자신의 경험과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수년간 꿈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꿈은 무작위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밤에는 등장인물이 됩니다. 당신이 도망치고 싶어하는 현실이 밤에는 한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밤에는 당신을 쫓아옵니다. 당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관계의 역학이 꿈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간단히 말해 꿈은 무의식이 연출하는 연극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극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그중 하나는 당신에게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꿈을 끊임없이 꾼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빨이 빠지는 꿈은 매우 흔한 꿈의 상징이며 칼 융에 따르면 통제력 상실이나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깊은 불안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떨어지는 꿈은 삶에서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마음속으로는 놓아줘야 한다고 느끼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당신을 쫓아온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억압하고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당신 자신의 일부 말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림자를 무시할수록 그림자는 더 빠르게 당신을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혀 꿈을 꾸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꿈을 꾼다고 말하지만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꿈을 꿉니다. 매일 밤 수면의 특정 단계에서 마음은 이 과정을 거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꿈을 꾸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아직 무의식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또는 때로는 무의식에서 오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하고 부담스러워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마음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는 영원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통로를 막으면 다른 통로를 시도합니다. 신체가 개입하고 패턴이 개입합니다. 그러므로 꿈에 귀 기울이는 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과 나누는 가장 솔직한 대화 중 하나입니다. 융은 자신의 삶에서 이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프로이트와 결별한 시기에 그는 자신의 무의식의 심연을 탐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붉은 책이라는 저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꿈, 환상, 그리고 내면 세계에서의 만남을 쓰고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나온 사람은 시작하기 전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의식과 마주하는 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꿈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꿈을 해독하거나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적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기 전에 그 순간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느낌, 색깔, 얼굴, 장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어떤 책이나 다른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당신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속삭여 줄 것입니다. 그 속삭임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내미는 첫 번째 손길입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은 기억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꿈의 언어는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모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지어내고 한동안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 끝났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몸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말하지 못한 것은 목구멍에 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어깨를 짓누르고, 삼킬 수 없는 고통은 위장으로 스며들고, 억누른 분노는 근육에 쌓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은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것들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생리적인 현실입니다. 융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일찍이, 그것도 뇌와 신체의 연결고리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에 간파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모든 감정은 배출구를 찾는다. 그리고 몸은 그 배출구를 찾는 가장 흔한 문이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아마도 끊임없이 아팠고 면역 체계가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허리가 뻣뻣하고 목 통증이 지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속이 항상 불편하고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반대로 폭식의 악순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극심한 피로 때문에 아무리 자도 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을 스트레스라고 치부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맞는 표현이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아래에는 항상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름을 붙이고 인정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몸에서 사라지지 않고 축적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제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셀 반 데르콜크의 저서 몸은 기억한다. The Body Keeps Points는 트라우마와 억압된 감정이 몸에 어떻게 저장되고 수년이 지난 후에도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미 오래전에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간파했습니다. 과학은 오늘날 이를 페이지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몸에 반복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나요? 같은 부위에 재발하는 통증, 만성적인 긴장, 사라지지 않는 느낌 같은 것들이요? 제가 의학적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먼저 의사를 찾아가 몸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검진을 마쳤는데도 신체적인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내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감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를 가장 많이 억누릅니다. 어릴 적부터 화를 내는 것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마, 진정해, 훌륭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 와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랐고 분노를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해결되지 않고 내면으로 향할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는 만성적인 긴장으로 몸에 쌓이거나 잘못된 장소와 시간에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처럼 말이죠. 슬픔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특히 남성들이 그렇지만 남성들뿐만 아니라
강해야 한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융에 따르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무의식과 소통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울음을 억누르면 그 에너지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가슴을 짓누르고 목구멍에 덩어리를 만들고 머리를 압박합니다. 실망감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끊임없이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말하며 항상 포기하는 사람들의 몸이 얼마나 지쳐가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 피로는 종종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피로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억눌린 실망감이 몸으로 표출되는 방식입니다. 몸은 당신이 그 감정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느낌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귀 기울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몸이 무의식에 가장 충실한 메신저인 이유입니다. 꿈은 잊을 수 있고 패턴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반응을 잠재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무의식은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깨어나고 매일 밤 당신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매일 당신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메시지를 문제가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에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들 때 바로 약을 먹거나 그 느낌을 억누르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 느낌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무의식은 질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 머지않아 반드시 답을 줄 것입니다.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겪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논쟁을 벌이고 여러 관계에서 똑같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계속 말하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는 운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흔적입니다. 외부 세계를 탓하기는 쉽습니다. 물론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걸까요? 왜 항상 똑같은 역학관계가 형성되었다가 똑같은 지점에서 무너지는 걸까요? 왜 다른 도시로 이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감정이 되돌아오는 걸까요? 상황은 바뀌었지만 각본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각본을 쓴 사람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누르고 당신의 일부라고 부정하는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했던 모든 감정, 이런 걸 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치부했던 모든 욕구, 느꼈던 모든 충동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의식의 그림자 영역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당신이 그것을 무시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억누를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죠. 그림자에 쏟는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고 방향만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결국 당신 삶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떤 특징이 당신을 진정으로 그리고 깊이 괴롭히나요? 오만함, 게으름, 규칙 무시, 과도한 통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융에 따르면 우리를 가장 짜증나게 하는 특징들은 종종 우리가 가장 억누르는 우리 자신의 측면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 메커니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하면 그에 대해 강렬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반응의 강도는 억압된 부분이 얼마나 깊은지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어떤 점이 당신을 비정상적으로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 어딘가에 아직 직면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생각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방어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었을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왜 나는 그 사람을 내 삶에 들였을까? 왜 나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을까? 왜 나는 그 관계를 유지했을까?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 내면의 어둠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여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유쾌한 것들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인식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패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둠 속에 남겨둘 뿐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남겨진 것들은 빛 속으로 들어온 것들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써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을 가장 매료시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어떤 자질이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매혹시키고 끌리게 하나요? 자유, 용기,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자신감? 융에 따르면 이러한 매력 또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매료시키는 자질들은 종종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당신 안에 있는 그 자질이 당신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자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질은 당신 안에 존재하지만 아직 통합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안에서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밖에서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패턴은 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무의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 봐. 이번엔 바꿔봐. 이번엔 알아차려봐. 그런데 언제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언제 그 패턴이 깨질까요? 융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내면에서 그 패턴의 근원을 발견할 때입니다. 외부의 사람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억압된 부분을 직면할 때 말입니다. 이것이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바라보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림자 안에는 단순히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된 힘, 발휘되지 않은 잠재력, 표현되지 않은 욕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통합될 때 삶의 패턴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장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각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각본을 쓰는 것이지 잠재의식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칼 융은 정신과 의사였으며 관찰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시대에서 그는 똑같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그 순간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과 너무나 의미 있게 일치하여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융은 이 개념에 동시성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동시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인과관계는 없지만 의미 있게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들, 즉 두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동시에 발생하며 이 우연은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고 그 사람이 전화를 건 것입니다. 당신이 수년간 답을 찾아 헤매던 질문에 대해 고민하던 중 마침 그 주제를 다룬 책을 발견합니다. 관계가 파탄 직전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주에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내면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저 참 신기한 우연이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러한 설명은 불충분합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미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 패턴의 근원은 무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무의식은 어떻게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융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리학자가 아닌 심리학자였고 당시에는 무의식의 작용을 완전히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한 내적 성숙, 특정한 수준의 자각, 특정한 준비 상태에 도달하면 외부 세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사람이 변화의 문턱에 서 있을 때 가장 강렬하게 경험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최근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 사람, 정보, 기회, 혹은 문장이 있었나요? 아마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 또는 우연이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우연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에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책은 그 도서관에 수년 동안 있었고 그 사람은 그 도시에 수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보았고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만났습니다. 왜 하필 그 순간이었을까요? 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그 순간에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그 순간에 그 문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눈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사건들을 단순히 외부적인 우연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무언가의 반영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론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입니다. 당신은 삶의 의미 있는 순간들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당신의 무의식과 소통하는 가장 미묘하고 섬세한 통로를 열어줍니다. 동시성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내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개인의 무의식 아래에는 집단 무의식, 즉 인류 전체에 공통된 상징적 유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친숙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세기를 넘어 다양한 문화권의 상징들이 서로 닮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신화 속 이미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집단 무의식이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바로 당신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도 같은 느낌이라면 댓글에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여정의 첫걸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꿈, 몸, 패턴, 그리고 의미 있는 순간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개별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안에서 명확함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친숙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신의 흔적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꿈이 상징적이라는 것, 몸의 신호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 반복되는 패턴이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 의미 있는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융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지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행동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외부가 아닌 내부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쉽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메시지가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끝났다고, 때로는 직장을 잃었다고 알려줍니다. 때로는 당신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정체성이 사실은 가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고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 데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신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어려운 과정입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둠에 맞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모순과 반대되는 면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용이 이루어질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 방식이 바뀝니다.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 분노가 내면의 어디를 건드리는지 알게 됩니다.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할 때 그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이 당신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실수를 막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삶의 주체가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융이 평생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자신의 삶의 작가가 되라는 것, 반응자가 아닌 작가가 되라는 것,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닌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4가지 경로 중 어떤 것이 가장 익숙하게 느껴지셨나요? 꿈인가요? 신체 신호인가요?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인가요? 아니면 의미 있는 순간들인가요? 그 익숙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느낌은 무의식이 현재 가장 많은 메시지를 보내는 통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인식했으니 이제 그 메시지를 읽을지 아니면 무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무시하기로 선택한다면 무의식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통로를 시도할 것이고 더 강하게 말할 것이며 더 뚜렷한 패턴을 만들 것이며 더 강력한 신체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이는 더욱 강력한 우연의 일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무의식의 목적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가장 인내심 있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안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하는 날,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천히, 미묘하게, 하지만 영구적으로 말입니다. 갑옷이 아니라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도피가 아니라 만남이 찾아옵니다.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 찾아옵니다. 융은 생애 말년에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무의식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댓글에 나는 선택한다 라는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이 2단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의식에게 보내는 응답입니다. 나는 당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합니다. 바로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